네, 시작할까요? 자, 저 자료 먼저 첫 번째 자료 보시면은요. 오늘은 조직이론 개관하고 그다음 개인 수준 두 가지 나갈 예정이에요. 자, 이쪽 잠깐만 보시면은 일단 챕터 및 기출문제 소개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나와 있죠. 그래서 늘 저희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기출문제는 정리를 해서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문제들 내일 시험 보겠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조금 공지를 해드리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모의고사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진도 나가시고 그리고 이 진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지 않았던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일단 조직이론의 발전이다라고 해서 내용 정리된 거 같이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사관리 특강 때 말씀을 드렸었어가지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는 제가 따로 다시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까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복습할 때 수험서를 막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겠다라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저녁에 노동법 특강 또 들으시죠? 맞나요? 노동법 특강 듣죠? 그러면 지금 이 경조 복습 시간 자체를 길게 잡지 마세요. 됐죠? 길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자료를 위주로 1회독을 한 다음에 자료를 위주로 해서 1회독을 하고 다만 이 1회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수험서를 발췌독하세요. 아셨죠? 수험서는 발췌독입니다. 전체를 읽지 마세요. 이렇게 수험서를 전체를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녁에 노동법 특강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하루에 5문제씩인가 풀지 않나요? 25점짜리? 맞나? 아닌가요? 제가 더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보다? 하루에 5문제를 푼다고 제가 들었어요. 답안을 5개를 쓴다고 들었어요. 쓰는 건 아니고 아마 풀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마 시간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이걸 복습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1회독을 하시고 자료를 보는 시간 자체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잡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먹는 시간 5시 30분까지 자료 1회독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오셔서 7시부터 노동법 특강이죠.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노동법 특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잠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시험 준비를 좀 밤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뭔가 모범 답안을 만들고 그 모범 답안을 달달 외우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거 하는 순간에 벌써 이거 한 문제 딱 모범 답안 썼더니 벌써 6시네 막 이렇게 돼요. 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위주로 좀 자료 위주로 정리하시고 수험서는 발췌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연기의 모든 거를 다 끝낼 수 없어요. 그렇죠? 연기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모든 거를 다 할 거고 그래서 일기를 들어갈 거고 하는 그런 욕심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이 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수험서를 전체로 회독을 하고 하고 못해요.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면 수험서 1회독 못해요. 12월에. 그렇죠? 못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료 위주로 꼼꼼하게 보시고 이거 위주로 복습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일부러 구조를 좀 맞춰보려고 경조는 다 표 처리돼 있죠. 다 표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골격이 좀 딱딱 끊겨서 보이시라고. 인사관리 자료하고 좀 달라요. 스타일이. 그렇죠? 일부러 구조화 시켜서 보라고 일부러 제가 표로 다 끊어서 만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골격이나 구조만 잘 잡혀 있으면 그 아래 내용 자체를 붙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구조가 잘 잡혀야지만 여기서는 암기가 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금 구조화 시켜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는 걸로 내용을 목표를 잡으시고 일기 때 가셔서는 이제 세부 내용을 채우겠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경영 조직론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직 이론들이에요. 그쵸?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조직이론 자체의 발전사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 경영학 자체의 연구 목적 또는 이 조직이론 자체의 연구 목적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소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됐나요?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또 질러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조직이론의 발전이라고 해서 발전사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사 자체를 왜 정리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아셔야 돼요. 이 이론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요. 그쵸? 이 이론 자체를 사전에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를 사전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조직이론 자체가 연구 목적으로 삼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조직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를 사전에 정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조직이론의 발전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고전이론들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됐어요? 자, 조직 고전 이론 자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라고요? 조직의 목적이에요. 자,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구성체라는 특징보다는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이론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테일러는 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과학 중심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관리 원칙 자체를 제시한 내용들을 좀 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테일러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전 이론으로 배웠던 것은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이었어요. 자,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매니지먼트. 그렇죠? 경영 활동 자체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영 활동 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베버의 관료제론이죠. 자, 베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 합법적 권한을 근간으로 한 조직 구조, 즉 관료제 조직 구조 자체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고전 이론들 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조직의 목적 자체만 강조를 하고 있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심리나 아니면 인간의 성장 등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리 방식 자체가, 즉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관리, 여기는 관리 활동 자체의 강조, 여기는 조직 구조, 즉 규정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는 관료제 조직 구조, 모든 것들 자체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받는 비판점이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회의로 나오게 된 이론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신고전 이론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목적보다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목적 자체에 관심을 갖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의 목적 자체가, 즉 인간의 목적은 뭐가 돼요? 직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을 느끼고, 그다음 뭐합니까? 노동 제공을 통해서 무언가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쵸? 인간의 만족, 아니면 자, 사회적 됐습니다. 죄송해요. 심리, 사회 이렇게만 쓸게요. 심리적 요건과 사회적 조건, 이것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신고전 이론이에요. 신고전 이론은 대표 주자가 이제 인간관계론이잖아요. 자, 사실은 이제 인간관계론 이전에 저희가 경영사회학적 접근이다라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경영사회학적 접근에서는 인간 소외 현상 자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나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인간 관계론이 됩니다. 호손 실험을 필두로 해서 정리가 된 메이오. 자, 호손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된 인간 관계론 자체를 저희가 메인 내용으로 놓고 정리를 하고 있죠. 인간 관계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희가 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되죠? 인간의 심리적 요인. 그렇죠? 직무 만족이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자긍심 자체가 얼마큼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했었고, 두 번째로 인간이란 동물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사회적 조건 마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사회적 조건 마련의 일환으로 비공식 집단 자체의 규범이 얼마나 강력하게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는지를 확인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조건 자체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인간의 목적 달성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조직의 목적, 인간의 목적, 이 양자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얘네 자체의 근본은 조직 이론이에요. 그죠? 조직 이론이라고 하려면 이거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을 안 하고 지들의 개인적 만족이나 아니면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인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 개개인이 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으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통제를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직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직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주장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에서 주장하는 각각의 주장을 통합시키자라는 시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 됩니다. 통합이론. 자, 저희가 버나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예요. 뭐를 잘하면요? 조직의? 그쵸. 대내외적 균형을 잘 맞추면요. 됐어요? 버나드가 주장하는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조직 자체의 본질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본질 자체를 재정의 내리고 이 조직 자체가 존속이 되려면 조직의 대내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대내외의 균형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조직과 인간의 목적의 통합이 가능하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버나드로 가게 됩니다. 자, 버나드가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조직이라는 것이 되려면 조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자의 목적을 통합시키려면 조직의 본질 자체를 재정의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조직이라는 거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다. 협동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일단 첫 번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 자체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 내리느냐? 인간은 행위로 나타낸다. 됐어요? 인간의 속성이나 인간의 정의 자체를 추상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속성이나 본질은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사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늘 행위 자체의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인사관리 들어가면 역량이라는 것과 이 역량 자체가 과업수행 행위로 나오는 건 별개로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애는 똑똑해요라고 말을 하면 뭐하냐고요. 얘가 공부를 안 하면 끝이에요. 조직에서도 똑같아요. 얘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얘는 성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성실성을 가지고서 일을 안 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 자체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눈에 드러나는 행위로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버나드가.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행위 자체는 인간의 심리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인정.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이 늘 뭘로 시작해요? 신분적인 특성, 성격,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행위와 관계를 갖는지 여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가.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조직이라는 건 대체 뭐가 되느냐? 조직이라는 거는 자, 인간들 간에, 사람들 간에 갑시다. 자, 구성원 간에, 인간들 간에 자, 협동 관계라고 파악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조직이다. 특정 구조나 아니면 어떠한 직무들의 합의나 이러한 물리적 구조 자체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들 간의 관계 자체가 조직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때부터 이건 뭘 전제로 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화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친구 얘기했죠. 내 베스트 프렌드랑 오늘은 엄청나게 죽고 좋아 막 못 사는데 내일 되면 이상하게 얘가 얄밉고 그죠? 내일 모레 되면 이상하게 얘랑 연락하기 싫고 또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얘가 좋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다라는 것은 변화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자체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뭐 할 수 있다? 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조직의 본질 자체를 다르게 정의를 내리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자체가 바뀌어요.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뭐 해야 된다? 맞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구성 요소. 자, 일단 조직이라고 하려면 첫 번째로는 협동 의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종업원들 간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한다? 관계를 맺겠다. 상호작용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행위로 나오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공동의 목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동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목적인데 이 조직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느냐 주관적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에요.
지금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협동 의지 자체를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음에 목적 자체를 알려주고 이 공동의 목적 자체를 공유시켜주기 위한 수단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 공동 목적과 종업원들의 협동 의지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고, 이러한 요소 자체를 갖추기 위한 수단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겨난 조직 자체는 그냥 생겨났으면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왜요? 관계라 그랬어요. 계속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직 자체의 존속 요건이라는 게 존속 요건, 존속 이론이라고도 하죠. 조직이 존속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아야 된다라는 존속 조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됩니까? 균형이죠? 자, 일단 조직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대내적 균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협동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 공동 목적 달성에 공헌을 하게 만들려면 뭐와 뭐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들의 공헌과 이에 따른 보상. 공헌과 보상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조직 자체는 이제 어떤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와 뭐의 균형을 강조합니까? 대외적 균형에서는 환경과 조직의 균형 자체를 다시 강조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통합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합이론을 밟고, 자, 여기서 이 얘기 나왔잖아요. 대외적 균형. 그렇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종업원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다라고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직은 이제 뭐가 아니에요? 단일체가 아니에요. 그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생물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생물 요소들이 공동의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려고 긴밀하게 막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이론. 됐어요? 자, 그럼 시스템 이론으로 넘어가고, 시스템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는 환경 안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이론 나오는 거고 전략적 선택 이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큰 맥락 잡는 게 중요해요. 특강에서는 어차피 세부 내용은 누구나 다 합니다. 자, 같이 잠깐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통합이론까지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론까지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 자료에다 추가적으로 필기해놓고 사고만 하세요. 아셨죠? 자, 갈게요. 일단 인사관리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목차를 보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다 내용을 쪼개놨죠. 그럼 이 쪼개진 내용 하에서 여기선 뭐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선 무슨 이야기가 돼야 되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많이 설명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발췌독을 꼭 하세요. 아무렇게나 거짓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인사관리는 살짝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쭉 그냥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여기는 매끄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과학적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요, 대두 배경 및 의의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두 번째 줄 한번 첫 번째 줄 끝에 가보겠습니다. 능률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줄,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즉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관리 원칙을 제시했다.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조직관리 원칙이 아니라 과학관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쵸? 자, 그 아래 가시면 이론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법의 4대 원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표준 과업량의 설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조금 우리 바꿀까요? 표준 과업량의 설정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어떻게 보면 표준화죠. 그쵸? 다음에 차별성과급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과학적 선발 및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 및 절차가 표준화가 되어 있죠.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개발한다 라는 걸로 조금 더 추가 필기해주세요. 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 및 절차를 표준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 개발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확보, 개발. 자, 전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능 조직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죠. 전문화라는 말보다 우리 어떤 말로 좀 바꿔주실까요? 기능식 직장제도라고 좀 바꿔주실까요? 기능식 직장제도로 좀 바꿔주세요. 자, 됐고. 자, 그래서 평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느냐. 여기는 과업을 객관적 기준으로 합리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현대 경영원리, 특히나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헌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 한번 보실래요? 기계적 접근 방식으로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과업 수행 방식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정해진 방식대로 무조건 인간이 따라라.
그쵸? 조직의 목적이 무조건 중요하지.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인 인적 자원의 목적 자체는 고려를 전혀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으로 사실상 넘어가는 거지만 저희는 조금 더 고전이론 몇 가지 더 보면 일반관리론이라고 해서 페이올 나와 있죠. 자,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의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 끝이요. 일반관리의 원칙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아래 가시면 조직의 경영활동이라는 것은 총 6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 6가지 활동에 무엇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합니까? 관리활동이 잘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관리활동과 관련한 14가지 관리 원칙 이라는 것까지 제시를 합니다. 됐나요? 자, 이 이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는 보편타당한 관리 지침을 제시했다. 기업 조직의 전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다. 즉 전반적 관리, 운영, 매니지먼트 처음 얘기 나온 거예요. 그쵸?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 자체는 과학적인 이론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페이올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내용일 뿐이지 과학적인 이론적 검증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죠? 경험에 근거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다음에 원칙 간의 구분 경계가 모호하고 이율배반적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14가지 관리 원칙 간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베버의 관료제론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두 번째 줄 권한 구조 자체를 강조합니다.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구조 자체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 구조라는 건 뭐가 되죠? 관료제 구조가 돼요. 관료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규칙과 절차죠. 로마자 1번에서 규칙과 절차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일을 맡을 건지 그리고 누가 얼마큼의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분업, 로마자 3번의 계층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가시면 문서화 나와 있고요. 정년 보장 또는 직장 안정 자체를 보장함으로써 뭐 한다 그랬죠? 과업 수행을 위한 행위만을 유도하지 기타 불필요한 정치 행위 등등은 배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가시면 평가 한번 볼까요? 관료제론의 긍정적인 평가는 안정적 환경에 밑줄해 주실까요? 안정적인 환경 자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구조 맞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하이픈 가볼까요? 여기는 무조건 규정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운영이 되는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비인간화라는 것이 유발되기가 쉽죠.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고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고전 이론이긴 한데 고전 이론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 과학적 관리법은 무슨 방법 제시한다고요? 과학관리 원칙. 그죠? 자, 근데 일반 관리로는 뭐를 주장한다고요? 관리활동이요. 됐어요? 자, 배번은 뭘 주장한다고요? 관료제 조직 구조요. 됐죠? 각각 조직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다르게 제시했을 뿐이지 강조점은 똑같아요. 조직의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조직의 유지, 성장. 즉 조직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효과성, 효율성. 그죠? 효과성, 효율성이에요. 여러분 효과성이 뭐예요? 이펙티브니스 뭐예요?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 효율성은 뭐예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느냐. 최소 비용으로 최대 달성을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조직의 목적은 일단 그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자 가볼게요. 이번에 신고전이론. 고전이론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고전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고전이론은 사실상 두 가지 학파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학파로 나뉘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진멜하고 브리프스는 유럽계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메이어는 이제 미국 쪽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영사회학적 접근보다는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인간관계론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주장자 자체는 이제 메이오고, 자, 대두 배경이나 의의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법이 의문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호송공장에서 분명히 테일러가 이야기한 과학적 관리법, 그 자체를 적용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생산성이 오르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런가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거기 나와 있는 호손 실험 자체를 진행하게 되죠. 자, 호손 실험 자체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인간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만 더 정확하게 쓰면 인간성 자체. 그렇죠? 조직 내에 인간성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물적 자원과 다르게 인적 자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특성이 뭐냐고요? 뭐가 있다? 심리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를 굉장히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사회적 요인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됐죠? 지금 텍스트가 엄청 줄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잘 듣고 필기하라는 거 잘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자료 볼 때. 아셨죠? 자, 갑니다. 그 아래 내용 가시면요. 호손 실험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호손 실험 자체는 총 4차례의 실험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발견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 3가지만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3가지 뭘 발견했어요? 3가지. 심리적 요인. 그죠? 2번째 뭐예요? 2번째. 사회적 조건. 3번째 뭐였었어요?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요. 이 3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이요. 호손 연구의 결과와 의미다라고 해서 내용이 다시 정리가 되는데 작업 능률은 사회적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거 뭡니까? 조직 안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형성시켜 줘야지만 이것이 오히려 능률 향상으로 간다예요. 그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줘야지만 능률 향상으로 간다. 왜 그렇게 됩니까? 즐거운 거예요. 직장 나가면 친구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직장 나가는 게 즐겁고 친구랑 소소하게 얘기하면서 일하는 게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적 욕구 충족 자체가 작업 능률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다음에 2번째 가시면 비경제적 보상이요. 그렇죠? 자, 이 비경제적 보상 자체가 긍정적인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긍정적 태도. 비경제적 보상은 보통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내재적 보상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뭐죠? 만족이요. 됐어요? 자, 근데 3번째 가시면 자, 전문화는 능률적인 직무 형태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직무 설계를 할 때 분업 자체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분업을 했을 경우에 뭐가 단절되죠? 인간 관계 자체가 단절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이 생성이 되지 않아요. 자긍심 X해놔야죠. 자, 4번째 가실까요? 자, 경영 방침과 보상에 대해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집단 성원으로서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화살표하고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규정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그 규정 규칙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뭐한다? 반감이 생겨서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체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됐죠? 평가 가볼까요? 자, 평가 가보시면, 자, 일단은 고전이론의 원칙들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2번째 줄 갈게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줄, 인적 요인의 중요성 인식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아랫줄 가시면 개인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자, 하지만 문제점은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점이죠. 조직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개인 인간의 목적 자체가 조직의 목적과 통합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조직 이론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얘가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와 조직의 성과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족을 해서 생산성 향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만족 자체가 성과 향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체를 긴밀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후에 행동과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동과학은 인간 행위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 모든 걸 다 말한다 보시면 되는데 조직 행동론보다 훨씬 더 범주가 커요. 왜요? 행동과학은 일반적인 인간 자체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식이에요. 하지만 조직 행동론은 뭡니까?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범주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통합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통합이론의 대두 배경은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 2가지에 대한 모두 양자 비판에서 시작해요. 고전이론은 뭐예요? Organization without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고 신고전 이론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줄 보시면 people without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다. 양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 2번째 하이픈 갑니다. 자, 통합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거기 밑줄 들어갈까요? 조직을 목적 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 지향, 목적은 누구 목적이에요? 조직의 목적이에요. 사회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죠. 이거 누구 목적이에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인간의 목적을 들어주면서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 달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양자를 통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조직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자체를 다르게 규명하고 양자의 통합 자체가 조직의 존속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개인과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 자체를 재규명했다. 재정의 내렸다라고 했죠. 어떻게 재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느냐. 자, 개인 자체의 본질적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개인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의 밑줄. 그런데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심리적인 요소에서 나온다. 심리적 요소의 밑줄. 됐어요? 자, 게다가 조직 안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조직의 목적이라는 제한된 바운드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이픈 가시면 조직 자체는 협동의 관계. 인간 상호작용의 협동적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계속 변화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 아래 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이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조직이란 2인 이상의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조정된 행동 혹은 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뭐 할 수 있어요? 구성원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시조직이론 들어가서 조직 구조 자체가 대체 뭘 하기 위한 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냥 막 분통공이 외우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조직이라는 건 뭐가 된다고요? 조직이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라는 게 핵심이에요. 조직에서는. 됐나요? 자, 그 아래 갑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 3가지와 조직의 존속 이론, 즉 조직의 존속 조건 2가지, 대내적, 대외적 균형 이야기까지 해서 버나드 이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희가 기출됐던 게 아주 초창기에 50점짜리 문제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근대적 조직이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이론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면 됐던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쪽 가시는데, 자, 5쪽에 기출문제가 하나 빠졌네요. 그 학습 쪽에서 올해 나왔던 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25회 문제요. 25회 문제가 학습의 과정 그리고 학습 이론, 죄송합니다. 학습 과정 그리고 강화 이 2가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올해 문제였습니다. 학습 과정, 강화 됐어요? 25회 문제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가 개인 수준의 행위다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들어갈 건데, 그쵸? 내용이 들어갈 건데, 일단 저희가 거기 지각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가봅시다. 일단 6쪽 펴시면요. 개인 수준 내용 전체에 대한 개관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설명 좀 하려고요. 이젠 좀 어느 정도 좀 연기를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개인 수준의 행위 연구로 들어가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자, 가봅시다. 자, 지금 저희가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통합이론 통해서 확인한 거는 일단 조직과 개인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직이다라고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개인과 조직의 목적이 다름이 인정을 하고 최대한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통합시켜서 이 개인의 행위 자체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나올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게 바로 조직의 목적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 수준의 행위 쪽에서도 연구의 범위 자체가, 자, 개인의 행위죠? 이 개인의 행위 자체가 지 목적 달성을 위한, 지 만족을 위한 행위, 침묵질을 하는 행위, 이런 것만 나오는 이런 개인의 행위 자체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통제. 통제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내 의도대로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그렇죠? 이 개인의 행위 자체를 변화 또는 우리가 관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자체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죠? 개인의 행위 자체를 최대한 내 의도대로, 즉 내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바꾸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 자체를 통제 또는 변화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뭐 해야 돼요? 기술력. 대체 개인은 조직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죠, 다.
그죠? 있는 그대로 개인의 행위 자체가 조직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다 찾아낸 다음에 그런 행위 자체를 대체 왜 하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그죠? 이런 행위 자체가 조직한테 지금 좋은 행위냐 나쁜 행위냐 그 결과 자체를 뭐합니까? 예측해야죠. 제가 원인 설명이라고 했어요. 예측 결과 예측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것 자체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가만 따져보면 이거죠. 예측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원인을 찾아서? 그렇죠.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 자체도 중요해요. 조직 안에서 대체 인간이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욕이랑 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 행위는 어디서 나온대요? 얘가 심리적 요인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심리적 요인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보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 개인이 갖고 있는 신분 특성 변수나 아니면 능력과 같은 다양성 변수들. 그렇죠? 또 개인의 성격. 어떤 성격은, 그러니까 각 성격은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밝히고 이 성격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를 할 거다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뭐 배워요? 저희가 가치관이라고 해서 어떠한 행위 기준을 가지고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서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정 행위를 선택하느냐 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뭐 봅니까? 태도요. 인간의 감정이요. 그죠? 자,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특성 자체가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 무엇이 인간 행위를 유발하느냐, 무엇이 인간 행위를 유발하느냐 자체를 설명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고. 그죠?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인간 행위가 유발된대요? 인간의 욕구, 아니면 인간의 인지적 판단,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일 자체의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 자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원인 자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행위를 유발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그럼 학습은요? 새로운 행위 자체로의 변화죠. 구체적인 변화 방안이 뭐가 돼요? 학습이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행위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것. 내가 원하는 행위로의 변화를 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 행위 수준 자체를 연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모형이 그려지긴 해요. 근데 이 모형 그리지 마세요. 제발 답안지에. 했죠? 이거 제가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리죠? 자, 그리지 마세요. 이 그림은 이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용으로. 했죠? 자, 근데 굳이 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찾았어요. 이제 우리 그 자료에 있는 그림하고 수험서에 있는 그림 자체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봅시다. 제가 이렇게 모형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야지만 각 변수별로 똑같은 구조로 저희가 정리를 해요. 각 변수별로 저는 기술 설명 예측 다 하게 합니다. 변화까지. 변수별로. 그래서 각 챕터별로 우리가 챕터별로 설명되는 순서가 변수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기술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변수 자체에 대한 정의.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됐어요? 이 변수 자체가 조직 내에 있는 개인 행동과의 영향관계. 개인 행동과의 영향관계가 뭡니까? 개인 행동과의 영향관계. 자, 개인 행동과의 영향관계. 얘가 뭐합니까? 어떠한 행위를 뭐예요? 하게 하는지. 됐어요? 자,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송해요. 기술하고 설명 예측인데 다시. 자, 이러한 각각의 변수 자체가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지. 그 행위의 원인 자체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됐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뭐예요? 조직 행동과의 영향관계, 즉 조직 내에 있는 개인 행위와의 영향관계예요. 됐어요? 꼭 문제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조직의 영향관계를 설명하시오. 그쵸? 그게 이제 요거예요. 조직의 영향관계가 여기예요. 관계 설명하고 끝나면 무책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관리자가. 통제 또는 관리 방안 이렇게 나눠서 가요. 자, 다시 정리. 변수 자체 설명. 이게 로마자 1번이죠. 우리 수험서에. 그 다음 뭐가 돼요? 조직 행위와의 영향관계 설명하는 게 우리 수험서에서 로마자 2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로마자 3번이에요. 이 수험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모형이니까 제발 답안지 쓰지 마세요.
그리지 마세요. 하셨죠? 답안지 그리지 마세요. 수험서 구조 만든 거예요. 경영조직론은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경영조직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무에서 유를 다 창조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든 안 받든 검증 받았어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교수님 다 읽어보시고 오케이 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쓰고 싶다고. 참 좋은 생각했다고. 그쵸? 검증 다 받았는데 자 제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험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수험으로 접근하려면 뭐 해야 돼요? 통일된 구조화에서 내용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걸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책상 정리할 때 책상 안이 뭐 그렇게까지 정리한 사람은 없겠죠? 저도 잘 안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제 얘기하면 약간 좀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책상이 4개로 쪼개져요. 서랍이요. 4개로 쪼개지잖아요. 4개로 쪼개놓고 여기는 근데 이 4개로 쪼개기만 하지 이 안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펜만 다 넣어놓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찝는 거 이거 뭐냐 호치케스 그런 것만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포스트잇 넣어놓고 여기는 뭐만 딱 넣어놔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그 대신 이 안에 엉망진창이에요. 펜 그냥 막 뭉태기로 아무렇게나 있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랍에 해놓으면 일단 포스트잇 어딨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열었을 때 여기로 바로 간다고요. 그쵸? 나 지금 펜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냥 서랍 열어서 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가 되게 잘 돼 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지 그 짧은 시간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어디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정리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번도 교수님 책 본 적 없죠? 아직까지 본 적 없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딱 첫 장 읽고 목차 보는 순간에 벌써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이걸 알 건데 교수님 책을 딱 2권만 봐보시면 2권을 보라는 게 아니라 2권을 딱 서점에서 내려놓고 비교해 보실래요? 서점 가서요. 교수님 책 아무거나 2개 놓고 그냥 비교해 보세요. 임창희 것도 좋고 박경규 것도 좋고 딱 2개 놓고 데프트나 뭐 이런 거 딱 놓고 비교를 딱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2개가 쓰고 있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본서는요. 최소 8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최소 8권을 봐야 되는데 미시하고 거시 합쳐가지고 최소 8개를 봐야 되는데 그 8개 책이요. 전부 다 제각각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거 자체를 정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시대였다 그랬어요. 나는 임창희 책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임창희 책에 없는 거 나와 있어요. 신유근 교수 책에 있는 거 나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아무튼 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다 제각각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모형을 제가 만든 거지 똑같은 구조화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빠짐없이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구조지 제발 답안지에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자꾸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지 마세요. 이 모형이 너무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했는데 고마워요. 그 마음은 고마워요. 고마운데 제발 그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양성 챕터 가면 다양성이 뭐냐 로마자 1번 설명돼 있고 그죠? 저희 이거 다 뭘로 통일해요? 기초 2예요. 변수에 대한. 그죠? 그 다음 뭐 들어가요? 이 다양성과 조직행동과의 영향관계 설명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 방안으로 갈 거예요. 모든 챕터 다 그렇게 들어가요. 됐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살짝 빗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동기부여나 아니면 학습 같은 애들. 얘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박경규 교수님은 테마 자체를 기술을 위한 테마 정리 똑바로 할게요. 누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책은 수험용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기술 설명 예측 이렇게 가요. 각 변수별로 이걸 다 해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관리까지. 그런데 박경규 교수님은 이것은 기술을 위한 테마인 거고 이것은 설명을 위한 테마인 거고 됐어요? 테마 자체, 즉 얘네 하나하나를 기술 설명 예측 관리라는 4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하세요. 저랑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너무 이걸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분리하세요 그냥. 이걸 그릴 리 없어요 답안지에 절대. 하셨죠? 그럼 한번 볼게요. 봤더니 막 기술 쪽에 뭐 들어가 있어요? 지각이요. 지각은 왜 기술을 위한 테마입니까? 지각은 왜 기술을 위한 테마예요? 기술이란 뭐라고요? 기술의 개념적이 뭐예요? 기술의 개념적이 뭐예요? 그쵸? 객관적 현상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지각이 기술과 관련한 테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직 안에 있는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쵸. 지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객관적 현상 그대로를 지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객관적 현상 그대로 지각을 안 하면 뭐가 생기죠? 지각 오류요. 그래서 지각은 기술을 위한 테마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기 설명 예측 테마 한번 볼까요? 자, 사실상 거기 나와 있는 설명 예측 테마들은요, 기술까지 다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기술도 되고 설명 예측도 되는 변수예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개인차 변수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각각이 갖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징들,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신분 특성 변수죠. 다음 두 번째는 뭐 나와 있어요? 능력, 성격, 가치관. 이러한 개인차 변수들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자체를 설명해주는 원인으로도 역할을 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조직한테 좋은 일이 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일인지 자체를 예측하는 변수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개인차 변수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기술적으로도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됐어요? 됐나요? 됐고. 자, 태도나 신뢰, 감정, 직무 스트레스,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설명 예측 쪽이 좀 더 강하죠. 행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변화나 통제 쪽은 뭐가 됩니까? 학습, 그리고 의사결정 중에서도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이에요. 됐나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죠. 직접적인 통제 방안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 변수 좀 볼게요. 제발 이 변수 좀 상세하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 수준 행위 자체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개인 수준의 행위를 통제해서 만들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생산성, 업적, 결근 이직 감소, 직무 태도, 직무 스트레스 감소, 조직 시민 행동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직 효과성의 구체적 변수예요. 개인 수준에서는 저걸 목적으로 해요. 선생님 다 못 외워요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성과 또는 생산성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생산성. 직무 만족이요. 조직의 목적, 개인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위 자체를 통제해야 되니까 결근 이직의 감소. 그렇죠? 또 어떤 상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 자체의 증가. 상호작용할 때 뭐 해야 돼요? 갈등 자체의 감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픽스해놓고 가세요. 됐어요? 저거 자체가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상태예요. 행위를 통제해서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상태가 바로 저거예요. 됐나요? 자, 구조 자체가 이건데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버리세요. 아셨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버리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흐름인 거구나. 맥락 잡는 용어로 보세요. 아셨죠? 경영조직론은 이게 포인트지 그냥 변수 자체 드립다 처음부터 설명해버리고 그러면은 외울 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여기 문제 내겠어요? 기초 이해를? 기초 이해를 문제를 내겠어요? 경영조직론이? 이거 문제 내면 진짜 출제위원이 또라이인 거예요. 진짜로. 학자도 아니에요. 그 교수도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여기예요. 그죠?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인가? 기출문제는 다 저쪽 물어봐요. 간혹가다 뭐합니까? 변수 설명 하나 끼워서 물어보기도 하긴 해요. 간혹가다. 하지만 메인은 저기고 변수 자체에 대한 설명을 못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예 변수 자체 설명에 해당하는 걸 못 썼는데도 점수는 다 높게 받았었어요. 여기를 잘 쓰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수업용으로 접근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수들 책이 다 제각각 쓰고 있죠. 교수들 책 딱 두 권만 놓고 비교해봐도 다 처음 시작이 다 달라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변수 설명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변수 설명은 지들 마음대로 해요. 특히나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이 변수 자체 설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조직행동과의 영향관계나 통제 또는 변화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구조화 시켜놓고 잡스러운 건 그냥 제가 다 로마자 1번에 올렸어요. 그냥 변수 자체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변수 자체 설명은 목차 위주로만 쭉쭉쭉 스킵하는 거예요. 변수 자체 개념 정의, 학문적 정의만 정확하게 내린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래요. 됐죠? 중요한 거는 로마자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각적으로 갈 건데, 자, 7쪽 가보세요. 그래서 박스가 3칸이죠. 변수 설명, 조직행동과의 영향관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통제 및 관리. 됐어요?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제 수험서 하나하나 보기 이전에 좀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라고.
됐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지각 자체의 설명, 변수 설명. 이건 너무 쉽죠? 바로 들어가서 보려고요. 자, 지각의 개념 정의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는, 자, 어떤 자극이라고 되어 있죠? 자극의 밑줄. 엄마야. 자극 자체가, 자, 지각 메커니즘 밑줄. 지각 메커니즘을 통해서요, 그쵸? 특정 결과물 자체로 산출되는 과정입니다. 됐어요? 결과물 산출 이렇게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프로세스는 뭐가 됩니까? 지각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 메커니즘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각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각의 연구라는 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냐? 변수 쪽에서는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지각 연구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거기 두 번째 하이픈 한번 볼까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됐어요? 이런 원인이 조직 실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조직 행동의 재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각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 쪽 테마로 분류하신 거예요, 박경희 교수님은. 자, 그러면 이제 조직 행동과의 영향관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조직 행동과의 영향관계 설명이라는 건 요걸 했어요. 기술 설명 예치. 지각 과정은 뭐에 대한 거예요? 지각 과정,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 어디에요? 기술 설명 예측 중에. 기술이잖아요. 그죠? 기술이잖아요, 기술. 대인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조직 안에 있는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기술 설명 예측 중에 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각하는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서 잠깐만 먼저 볼게요. 통제 및 관리 가면은 이제 뭐 나옵니까? 오류요. 객관적으로 지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지각의 과정과 사람을 지각할 때의 방법 자체를 통해서 기술을 그 자체를 한 거예요. 지각 프로세스 자체를, 지각 메커니즘 자체를. 그쵸? 근데 그 지각 메커니즘 자체가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객관성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해야 돼요? 통제, 관리 들어와야죠. 그래서 통제, 관리 쪽 테마는 뭐가 돼요? 오류요. 됐어요? 오류.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딱 이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바로 그냥 들어가려고요. 지각의 과정은 가시면 선택, 조직화, 해석 세 가지 과정 통해서 지각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정의입니까? 개념정의 보세요. 외부 자극을 선택하여 인지한다. 자, 근데 이때는 선택적 주의라는 원리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이픈 가보세요. 주어진 자극 모두를 선택하여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인지한다. 일부 정보만 꼭 선택해서 들여온대요. 일부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두 번째 하이픈 가보실까요? 왜 일부 정보만을 들여올 수밖에 없느냐? 지각 대상, 지각자, 즉 인간, 그쵸? 또 맨 마지막 상황. 이러한 영향 요인 때문에 일부의 정보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면 일부 정보만을 들여왔죠. 그걸로 지각, 즉 판단이라는 걸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의 정보들을 자꾸 뭐한다? 합치기 시작합니다. 전체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조직화 단계예요. 조직화 단계로 가시면요. 자, 선택 단계를 통해 들어온 어떤 자극 대상에 대한 작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형태로 짜맞추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작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짜맞춘다. 조합과 저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때도 조직화의 원리에 작용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전경과 배경이라는 건 뭡니까? 도형 배경 원리죠. 그렇죠? 도형 배경 원리는 뭐예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가보세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도형이 될 것을 배경 처리하고 누구는 반대로 처리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래 집단화 원리라고 해서 구성 요소들 자체가 통합되는 과정이다. 통합. 그러니까 일부의 정보들을 자꾸 묶는 거예요. 이 집단화의 결과 뭐가 나오죠? 스키마가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집단화의 결과가 스키마 형성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스키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스키마가 조금 힘들죠? 좀 하기가. 그쵸? 소개팅 얘기했죠? 회계사 얘기하면서 회계했던 기억 졸려 지금 다. 졸려 지금 막. 그죠? 졸릴 때가 아닌데 월요병인데 지금 다들 소개팅 얘기했죠?
회계사가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그쵸? 지는 구로에서 출발한다고 했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지는 구로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어디서 오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강남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서 보자 그랬어요. 여의도에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잘했어요? 서울 지도를 다시 폈다 그랬죠? 내가 혹시 서울 지리를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폈어요. 아니,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게 매너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제 친구들이 저를 혼내서 정신교육 들어갔어요. 제 친구들이. 매너는 너가 있는 대로 오는 게 매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운데서 만나는 게 매너가 아니야. 그건 합리적인 거지, 양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 정신개조가 필요하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 했는데 가운데가 여의도인가? 그래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지도를 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가 아니더라. 자로 쟀어요, 제가. 정확하게 쟀어요. 구로에서 여의도가 훨씬 가까워요. 강남에서 여의도보다. 와, 진짜 분노를 했지만, 분노를 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용으로 제가 그럼 너무 거리가 돼서 조금 늦을 것 같다. 시간을 조금만 제가 좀 늦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눈치를 채야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눈치를 남자들 잘 들으세요. 눈치를 채야죠. 그죠? 눈치가 없어.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이래서. 그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음에 볼까요? 나는 너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예요. 그죠? 그잖아. 나를 30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다. 자기 바쁘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 내 앞에서 바쁜 척하는 남자. 그죠? 어디서 내 앞에서 바쁜 척이야? 내가 더 바쁜데. 아무튼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되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기교시켰어요? 직업에 기교시켰잖아요. 회계사라 그렇구나. 대표적인 약간 좀 편견이 있는 거예요. 회계사라 그렇구만. 이러면서 자, 그 다음부터 누가 저한테 회계사인데 소개팅 할래? 라고 하면 저 어떻게 해요? 제 머릿속에 어때요? 회계사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애들. 머릿속에 스키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개팅으로 회계사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자체를 찬찬히 평가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회계사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특성 자체의 이 정보 처리 방식을 어떤 회계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만 생각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각 평가를 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정말 괜찮은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은 회계사 남성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죠. 지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키마 자체는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그래서 아니에요. 됐죠? 왜냐면 내가 굳이 일일이 거기 여의도까지 가서 회계사들을 다 소개팅 해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그죠? 어차피 나랑 업무적으로 엮일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는, 이 스키마 자체는 같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집단화 원리의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게 이제 스키마겠구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해석 단계이죠. 해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해서 저장해 두었던 정보 자체를 인출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해석의 원리가 있으시면 경험, 가정, 기대.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해 놨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건 역시도 개인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각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를 피해갈 수가 없죠? 주관성 개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기겠는데? 그러면 조직은 지금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 간의 협동 의지를 통한 협동 관계죠. 그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반적인 과정, 지각 과정 말고 인간에 대한 지각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걔네도 인간에 대한 지각 과정 역시도 주관성이 개입될까? 그래서 대인지각 이론을 살펴봐요. 사람에 대한 지각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테마예요. 됐죠? 자, 여기는 조금만 쉬고 대인지각 설명 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만 쉬고 저희 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10분에 시작할게요.